안녕하세요. 조병현입니다. 제가 원래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0명 지원이 꽉 찼다고 들었는데 한 반 정도 오셨을까요? 하기서 아마 목요일 이런 황금 시간대 누가 문해력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그래서 한가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 마이크를 제가 쥐고 있으면은 강연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오늘은 제가 저의 안에 있는 열정을 꾹 참고 매우 지적인 대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교육청은 거의 모든 교육청, 우리나라 교육청은 다 가봤고, 그다음에 기업 CEO나 그다음에 교수님들, 여러 단체에서 강연 많이 해봤는데, 기자들, 언론인들, 제가 이렇게 문해력이나 리터러시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도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 아이 글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은 몇 권이나 읽어야죠 되나요? 몇 살부터 읽기 능력이 발달하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질문 해주셔도 제가 다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해 주신 분들의 성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목이 문해력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건데 조금 이제 도발적이죠. 섹시하진 않은데 좀 도발적이죠. 도발적인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흔히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이 문해력을 어떻게 다루냐면은 사흘이 3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숫자 4흘 이렇게 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심한 사과를 왜 이렇게 심심하게 하냐. 마음 깊은 사과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른들이 쓰는 말들을 잘 모른다. 이런 굉장히 좁은 관점에서 문해력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는 게 사실 다 어른들이에요. 다 어른들. 어른들은 주로 문해력이 왜 관심 있는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공부를 잘 시켜갖고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올려갖고 좋은 대학을 보낼까?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은 훨씬 의미가 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리터러시라는 말이 문해력의 원래 말이에요. 원래 말. 우리 여러분들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리터러시, 이제 영어로는 LITERACY라고 하는 건데, 이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옮기면 문해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언론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해력을 최초로 쓴 게 1922년 동아일보 기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해력하고 리터러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한국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쓰일 때 매우 좁은 관점에서 쓰이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게 요즘에 들어서 조금 관점들이 넓어지고, 그래도 이 문해력을 이제 단지 글자를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시민, 사람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저는 이제 명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문해력을,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문해력을 약간 조금 그런 넓은 관점, 이제 여기 이제 교육자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어른들 또 성인들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문해력의 개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강연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좋은 강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건, 문해력이 원래 내가 알던 그게 다가 아니구나.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더 넓은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살아가면서 인간이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가셔도 저는 이 강연이 꽤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문해력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야기가 좀 장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연의 내용이나 주제로 정한 것들은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강연들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그간에 제가 강연을 했던 것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호응을 많이 해주셨던 그 강연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거는 좀 먹히겠구나 이런 게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문해력이나 제가 얘기하는 이런 뭐 교육의 관점, 배움의 관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단지 학교 선생님만 그분들만 알아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고 좋은 교육을, 좋은 배움, 좋은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조금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해력, 괄호하고 리터러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 사실은 저기 한 학기 다 수업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 점들 있죠? 2년 걸려요. 저거 다 수업하려면. 근데 이제 제가 매우 간단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이들의 배움, 교육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는 문해력을 빼고는, 현대사회의 교육이라는 거는 문해력이랑 리터러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 제도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책이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부터. 구텐베르크 활자가 만들어 책이 대량 생산.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걸 가르치는 곳이죠. 그게 왜 가능한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교과서를 읽고 쓰는 일이 문해력이죠. 이게 문해력 교육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움의 공간은 어떻게 창안되는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교실에 갖다 놓으면 뭘 배운다라고 생각해요. 집에 그냥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잘 배우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을 얘기해, 경험의 공간을 얘기해.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움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읽고 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제목처럼 학교를 바꾸는 리터러시는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가능하면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이제 가능한 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능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일이 매우 지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난관도 많고,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죠. 사람들은 이제 설득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제 요 네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미국에서 한 교수 생활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부 한 사례 연구 하나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그 연구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은 좀 우리의 사정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 자, 문해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고 쓰는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건 원래 쓰는 것을 포함해요. 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터러시라는 거는 reading plus writ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글쓰기를, 리터러시 문해력 얘기할 때 쓰기라는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읽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쓰기 능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인간의 능력이 읽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기라는 걸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능력.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문해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로 책을 읽고, 무슨 독해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추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거기서 문해력이 끝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문해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리터러시라는 것은 능력이지만 동시에 방식이에요. 방식. how,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네가 어떤 방식으로 읽고 쓰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이 읽고 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게 뭐 개인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읽고 쓰는 일들을 경험해 왔는가에 따라 읽고 쓰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제가 읽고 쓰는 방식하고
저희 대학원생들이 읽고 쓰는 방식하고 학부모님들이 읽고 쓰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걸 배우죠. 똑같이 한 가지로 읽고 쓰는 방식을 배워요. 이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 표준화된 읽고 쓰는 방식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20대 여성이 읽고 쓰는 방식하고 70대 남성이 읽고 쓰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은 방식이에요. 읽고 쓰는 방식.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읽고 쓰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읽고 쓰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안 쓰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문해력, 읽고 쓰는 거, 인문학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능력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글을 못 써서 글을 안 쓰는가? 글을 못 읽어서 글을 안 읽는가?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이들, 친구의 자녀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 그 책 잘 읽어? 책 많이 읽어?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책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읽는 거 재밌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어야 오래 가요. 오래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에서 어떤 능력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마음가짐, 즉 에너지, 그걸 쓰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라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은 능력을 가르쳐 줄 때 그 능력을 여러 상황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터러시 여기서 끝나는가? 문해력. 이것은 실천의 문제예요. 실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저렇게 쓰는 게 좋다, 저런 생각이 좋다 얘기 많이 하지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렇게 이것이 현명한 읽기이다, 현명한 쓰기이다 생각되면 그렇게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포스트를 읽고 포스팅을 읽고 댓글을 달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여러 좋은 방식도 있고 태도도 있어.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이상하게 막 댓글 막 악플러가 돼. 그러면 안 되죠.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해력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책상 안에서 가르치고 그걸 아이들이 숙달하고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학생들이 직접 읽고 써보지 않으면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러한 능력들은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문해력은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직접. 글을 읽는 법은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른이, 교사가 시범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으나 이게 이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는 바로 내가 그걸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읽고 쓰는가? 읽고 쓰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써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ada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 사회는 상징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자 언어, 상징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시대라고 얘기하죠. 지금 영상시대 같죠? 영상이 문자가 갖고 있는 역할과 파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가정통신문, 부모님 가정통신문 읽고 무슨 양식을 써내고 병원에서 고지서 받고 돈 지불하고 신문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이라는 게 확장이 되죠. 확장이 단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래픽 이런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너 그냥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문해력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문해력이 왜 필요한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는 파워, 권력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잘 읽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는 게 반드시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간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상호작용 일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글을 잘 읽고 잘 써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파워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글을 잘 읽고 잘 쓰니까 잘 이야기하고 잘 설득하고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너는 사회에 적응해야 돼. 근데 잘 살아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너무 드라이해요. 그렇죠? 글을 읽고 쓰는데 무슨 뭐 파워를 얻고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글을 읽고 써야 되는가? 왜 잘 글을 읽고 써야 되는가? 왜 리터러시 문해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여기서 나의 성장이라는 건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요. 실제로 이 글을 읽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혼자는 배울 수가 없어요. 글을 읽는 법은 절대 혼자 배울 수가 없어요. 글이라는 게 있어야 배우죠. 근데 그 글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글 자체가 사회적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나 문해력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글을 못 읽으면 얘 머리가 나쁘거나 게으르거나 뭐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좀 더디거나 한 것은 여러 그 환경적 조건에서 그것을 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성장, 그리고 여기서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나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기 왜 오셨어요? 목요일날 프라임타임에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 살기 위해 오셨어요? 잘 살기 위해 오셨어요? 성장하기 위해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 오셨을 거예요. 굉장히 설득적이죠. 성장하기 저도 성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좀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있는데 잘 살아야 성장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실은 왜 글을 읽고 쓰는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아이들이 왜 한글을 잘 써야 되는 거지? 왜 1학년 때 글을 받아쓰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것이 그 아이를 살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정의할 때 문해력이라는 게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읽고 쓰는 능력, 태도, 방식, 실천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질문을 해야 돼요. 읽고 쓰는 무엇이니까? 무엇을 읽고 쓰는가 질문해야 되죠. 무엇을 읽고 쓰는가? 우리가 읽고 쓰는 그 무엇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T-E-X-T. 혹여 여기에 계신 분들이 텍스트라고 그러면은 전화에 문자 보내는 거 텍스트,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것도 텍스트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텍스트라는 거는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체의 상징적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인데 텍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텍스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기호로 이해해요. 기호. 그래서 기호라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야구 투수와 포수 사이에 직구를 던지니 커브를 던지니 할 때 손으로 사인을 보내죠.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뭘까요? 언어. 문자 언어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문자 언어는 한글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육과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한글이에요. 괜히 그게 한글이 그냥 그게 우리나라의 멋진 글이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기호. 자, 이 기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보문고에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자, 운전해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차를 갖고 이제 출발하죠. 근데 운전기는 다 운전할 줄 아시잖아요.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가속기 페달을 밟고 언제 오늘 비가 안 왔지만 언제 와이퍼를 움직여야 되는지 미러를 보고 등등등등 운전의 기술들이 있죠.
운전의 기술만 있다고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사인을 읽고 왔어요. 전부 다. 차선, 화살표, 신호등,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내비게이션. 전부 다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읽지 못하면 여기까지 오질 못해요. 읽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인을 읽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반 학생들이 뭔가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 글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질문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기호를 잘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호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는 한글이라는 문자 언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세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 기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 이미지, 그래픽, 영상 다 포함해서. 두 번째는 의미예요. 기호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가 기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가? 기호라는 건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기호를 갖고, 이게 무슨 정보다를 우리가 지각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이 연결됩니다.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읽기랑 기계의 읽기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매우 창의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이걸 못해요. 기계가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할 수가 없죠. 근데 현상적으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나온 챗GPT 같은 거예요. 생성 AI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이 의미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반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 글을 잘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던질 질문이 있죠.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의미를 잘 다루는가? 그럼 거기에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글이나 정보나 자료와 관련한 적합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배경 지식이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교육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 언어 노출이 적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호를 다루는 능력이 당연하죠. 노출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글을 읽거나 쓸 때 어려움을 겪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가르침이고 배움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실에서. 세 번째는 세계입니다. 텍스트는 세계예요. 세계란 건 무슨 뜻인가? 세상이죠. 글은 세상을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글은 어떤 텍스트든 그 텍스트를 만든 사람의 관점과 입장이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아인슈타인이 쓴 과학 논문도 그러면 어떤 세계의 어떤 편향되어 있는 이런 것이냐? 당연하죠. 아인슈타인이 선택한 언어로 쓰여진 건데. 그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구조하는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텍스트가 표상하고 있는 세계와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가 있죠. 그 두 개가 만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다. 그러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세상을 글을 읽을 때 잘 다루고 있는가? 이 글 이면에 있는 어떤 세계의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해력을, 리터러시를 매우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실천적 의미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잡다단한 삶의 맥락, 그것은 일, 배움, 생활, 참여,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데, 그런 삶의 맥락에서 어울리게 다양한 목적, 내용, 형식, 출처의 텍스트를 읽고 쓰고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생각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러한 태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우리가 좀 알고 있다는 건 좀 다르죠. 사흘, 나흘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아니, 사흘 나흘은 배우면 되잖아요. 모르면. 그렇지? 약간 부끄러운 상태에서 배우면 되잖아. 이런 거는 약간 부끄러운 상태에서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란 말을 쓴 거예요. 경험. 짧은 시간 안에 숙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정교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성장, 배움. 자, 제가 배움과 성장, 이 리터러시라는 거는 성장과 배움에서 핵심 기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움의 관점이 변화되었어요. 예전에 행동주의 관점에 의해서는 일단은 배움을 뭘로 받는가? 행동을 조건화, 즉 행동이 바뀌는 것을 배움이라고 봤어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 아세요? 실험? 파블로프 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한테 고기를 주면서 아침, 점심, 저녁 고기를 주면 종을 땡땡땡땡 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걔가 뭐 침을 흘리겠죠? 고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막 한 달을 해요. 실제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어느 날 종만 쳐요. 그러면 걔가 침을 흘려요. 조건화된 거예요. 조건. 행동이. 자, 그걸로 봤는데 1세대 학습과학, 즉 인지과학이 시작되면서 초창기에 우리는 배움을 무엇으로 보는가? 정보의 처리로 봅니다. 외부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정보 처리예요. 사실은. 과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애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전부 다 정보 처리하고 있어요. 과학의 정보 처리. 역사 교과서 안에 있는 그 단편적인 사실적인 지식들 정보 처리하는데 바쁘죠. 그러나 정보 처리한다고 우리가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2세대 학습과학, 즉 사회구성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을 내가 구성하는 것이다. 즉 외부의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훨씬 능동적인 학습자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세대 학습과학, 즉 사회문화주의, 상황주의가 나오면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을 훨씬 더 넓게 얘기해요. 그것은 정체성의 형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웠다 이랬을 때 아이들이 반응을 하죠. 아, 나 저거 알았어. 나 저거 뭔 말인지 알겠어. 정보 처리. 아, 나 그거 이해했어. 지식의 구성.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뭔가를 배웠을 때 우리는 뭔가를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배웠을 때 스스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글을 열심히 읽고 국어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잘 읽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나 이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움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게 최신 학습과학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 일어나는 정말 좋은 배움은 역사적인 사실을, 정보를 처리하고 그래서 내가 역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질문해줘. 과학 시간에 진짜 좋은 배움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민이든 일반인이든 그런 사람, 즉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배움의 어떤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A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A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우리 많은 선생님들, 특히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우리 애는 하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가르쳐주면 그걸 배울 것이다 생각하죠. 동의하세요? 이 관점에? 이 100년 전 관점이에요. 파블로프의 개의 관점 이게 100년 전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가르쳐줬을 때 학생들이 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학생들이 A를 배워야 돼요. 부모가, 어른이,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가 안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무리 멋진 선생님이고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아이가 여기서 학생에서 그냥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50년 전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최신의 관점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그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몰입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해결하고 싶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는, 몰입해서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아이들은 A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실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의 교육이 학습자를 알고 아이들을 알고 얼마나
어떤 배움 문제 상황에 참여하고 몰입하게 만드는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뭐 테크놀로지 4차 AI 뭐 등등등 얘기하죠. 그렇죠? 그거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헛물이에요. 몰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움의 맥락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쭉 뭔가를 한 가지를 계속 정교하고 깊이 있게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릴기 하면 그릴기를 얼마나 좀 더 복잡하게 해나가는가 잘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라요. 공간을. 지금 무슨 얘기인가?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도 성장하지만 집에서도 성장하고 PC방에서 성장하고 길거리에서 성장하고 지하철에서 성장하고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서점에서도 성장하고 친구랑 있을 때 성장하고 할머니랑 있을 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점들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아이들은 확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간,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을 장황하게 들어놓는가? 제3공간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제3공간. 자, 제3공간이라는 것을 말을 딱 들어보면은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제1공간은 뭐고 제2공간은 뭐냐?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잭 아시모프라고 이분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데 돌아가셨어요.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SF 소설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 자체가 소설가이고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1959년에 On Creativity, 창의성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거기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창안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일단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가장 쉬운 개념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행위예요. 그게 창의적인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창의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3공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3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은 어떻게 창의될 수 있는가? 창안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일단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는 거의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을 연결할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1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정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생활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습득이라고 얘기해요. acquisition. 습득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삶의 문제로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엄마랑 싸웠어. 그럼 엄마랑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엄마한테 살짝 뭐 이렇게 뭐 메시지도 보내보고 엄마 이렇게 옆구리도 좀 찔러보고 엄마 어깨도 좀 주물러보고 그래도 그 하다 안 되면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꽃다발을 하나 사서 엄마한테 드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 배움은 매우 강력해요. 한 번 배우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매우 강력한 배움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학교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 애들이 학교 바깥에서 배우는 게 훨씬 강력해요.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배울 만한 것이야, 좋은 것이야, 도움이 돼. 꽤 오랫동안 쓸모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규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매우 체계화된 제도화된 공간이에요. 제도화된 공간. 그게 제2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learning. 그리고 이 공간들이 묶여서 배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배움이라고 얘기하고 제3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몰입하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제3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행히 우리나라 말은 이 러닝, 영어의 러닝이 우리는 배움과 학습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배움이란 걸 더 큰 개념으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배움이라는 걸 통합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 제1공간이 거의 디지털화되고 있죠. 아이들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디지털적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 제3공간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서론을 지금 40분 동안 했어요.